서울구청장 협의회.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자금을 받았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검찰 조사를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측근과 통화했다며 김 여사의 명품 구입 의혹을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 반박했고 김 여사 명의로 검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 수십억 원을 기치료비와 자택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된 만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사적 유용 의혹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진술의 당사자인 김 전 실장을 상대로 국정원 돈 1억 원이 순방 여비로 쓰인 정황을 포함해 사용처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한 김 전 실장이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어 추가 폭로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검찰 내부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 검찰 인사발령이 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함께 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이내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 오모 씨는 남 전 원장이 특활비를 전달한 경위를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오 씨는 2013년 5월 남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 특활비 일부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비서관들이 나쁜 놈들이라도 대통령을 속이고 나를 농락하진 않겠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금 5천만 원을 종이 상자에 담아 서류 봉투에 넣은 뒤 테이프로 밀봉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오 씨는 부하가 쓸 돈을 상급자가 쓰는 것 같아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상당히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과 1월 중 노사정 대표자 회의 출범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이에 대해 민노총 지도부도 1월 중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 지도부와의 만남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07년 후 11년 만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게 된 것은 무척 감회가 새롭고 민주노총 지도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사회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미조직, 미가맹 노동자들이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민노총 지도부는 환담 도중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 문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위해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이슈에 묻혀서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이슈는 바로 남북 관계 해빙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북한 선수단 내려오고 뭐 예술단 내려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북한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훈련할 때.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 파견 관련해서 차관급 실무회담 열어서 합의한 11개 항의 합의안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개막 전 금광산 남북 합동문화 행사, 남북 스키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진행,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앞세워 개막식 공동 입장, 겨울올림픽에 북쪽 응원단 230여 명 파견, 북쪽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의 경의선 육로 이용, 겨울 패럴림픽에 북한 대표단 150여 명 파견.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세히 보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동쪽 길, 서쪽 길이 다 트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에요.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의 경의선 육로 이용 이 부분이고요. 다음에 지금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여기로 가려면은 동쪽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로가 두 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 마식령 스키장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스위스 유학 중에 맛본 그 스키의 맛을 못 잊고. 과감하게 음모를 한번 질러봅니다, 오랜만에. 김정은이 저번에 왜 우리나라에 그 참관단 보낸다고 했던 그 참관단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스키장이 어떻게 잘 지어졌나를 보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스키 마니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키장 있다고 지금 그 평창 올림픽 참가의 목적이 아니고 보여주고 싶다? 그죠,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야 우리도 스키장 좋은 거 있거든 여기서 훈련해. 거기에 음모론 하나 더 보태면 못 해봐요. 거기 이제 도박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평창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들이 다 리조트가 다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하이원 리조트 거기도 경기장이란 말이에요. 스키 경기장 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러오는 겸 해서 이제 이 도박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북한에서도 이제 그 관광지를 만들려면은 그런 거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김정은의 기본적인 기조는 핵무기 만드는 건 별도로 개방이에요, 개방.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에도 관광도 오고 그런 면에서 평창 올림픽을 참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 연습할 공간 우리한테 충분히 있거든 와서 좀 사용 좀 해줘 이런 느낌까지 있는 거예요. 네, 이 마식령이 강원도 원산시에 있다 그래요. 2013년에 준공을 했고 해발 1300m에 대화봉 정상에서 시작하는 슬로프가 모두 10개. 꽤나 큰 것 같은데 사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개미대. 그 줄 서야 되잖아. 네, 짜증나고. 리프트 줄 서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그냥 너무 쌩쌩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잘 탈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몸을 보면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비하발언. 뚱뚱한 사람 비하발언. 아니,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리조트도요. 외국인 전용을 포함해서 객실이 400개, 수영장, 당구장, 오락실 이런 부대시설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예요. 아까 지금 마차님의 마인드 속에는 북한은 정말 오지고 후진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밖으로 봐서는 되게 호화 시설처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입구에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 특유의 노동당 폰트. 그걸로 써놓다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 여러분 폰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이라니까요. 그들한테는 그게 최고로 세련된 디자인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제에 물든 에미나이. 그렇지. 제가 그 문서 작성할 때 쓰는 주요 그 글자체는 맑은 고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게 다 맑은 고딕인데 보통 공무원들이 이제 관련해 갖고 뭐 구청장 분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보면은 와, 그 특유의 그 체 이미지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지금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진행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확실히 개막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를 연다. 남한 쪽 사람들이 올라가서 훈련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사실 남북 교류 협력 평화의 상징 같은 것이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개성공단이고 하나는 금강산이었잖아요. 관광. 그걸 다시 재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핵실험은 뭐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은 뭐 하는 거니까 그걸 뭐 우리가 하라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뭐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발견하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올림픽에 대한 표현이에요.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하면서 겨울올림픽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거든요. 북한에서는 원래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 항상 동계올림픽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겨울올림픽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론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겨울올림픽이 더 좋다. 예, 근데 겨울올림픽이란 말이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왜 동계올림픽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뭐 어려운 말이었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한테. 여름올림픽, 겨울올림픽. 괜찮네. 예. 그냥 여름올림픽이라고 쓸 것도 없어요. 올림픽은 여름올림픽이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올림픽이고 예, 참가국도 훨씬 많고. 예. 그래서 왜 여성 장관 쓰듯이 예. 약간 보조 개념으로 그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언론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하는 오늘이 17일이잖아요. 불과 17일 만에 연락 채널이 복원됐고 용로가 가동됐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언론들이 하는 얘기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긴장 완화는 불투명해. 아니면 평창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네. 언론들이. 그래서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 예, 평창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죠. 그런 느낌이에요. 언론은. 예. 뭐 이거는 일본 기자들 같은 우리나라 기자들 아닌 것 일본뿐만 아니라 진짜 극단적인 우익의 미국 매파 기자들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위기가 올림픽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죠. 예. 올림픽 끝났으니까 다시 핵무기 만들고 이쪽에서 말폭탄 보내고 뭐 한미 연합 훈련 뭐 어마어마하게 막 치르고 이렇게는 못하죠. 아니, 그럴 리는 없죠. 그 평화의 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예.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뻘쭘하지만 않으면은 웬만한 건 다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나는 이제 핵 보유국인데 핵 보유국에 걸맞는 경제적인 어떤 번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은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최소한 싸우지는 않아야죠. 정치적으로 위험한 외줄타기 같은 그런 거는 그 경제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무리한 군사적 도발을 자기가 이렇게 카드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한국 언론에 그렇게 평화 무드가 안 됐으면 좋겠어가 주요 흐름이 돼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요. 뭐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정말로 남북 평화가 깃들기를 원한다면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그자들도 보면 북한 앞으로 어떤 핵무기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고 같이 평화 모드로 가자라고 전 국민들이 그런 염원을 보내주면 예. 북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그 사용하는 그 말 표현 중에 평화를 구걸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 개씨발 새끼들이라고 봐요. 찰지다. 좋아요. 아니 평화는 구걸할 수 있으면 구걸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국가 지도자가 평화를 구걸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평화 덕분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구걸해야지. 근데 구걸도 아닌 걸 갖다가 구걸이라고 말하는 정신세계도 쓰레기지만 구걸하면 어때?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말 안 통하는 무조건 그냥 때려받고 그러면 다 판을 엎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존심 세우겠다고 그러면 전쟁을 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 대신해서 내보낼 거면 지가 먼저 나가면 되지 그럼. 자기는 평화에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진짜 쓰레기 같은 생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최고의 지도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예. 전쟁이 일단 나서 이기더라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죽어나간 사람 수도 없이 많고 그렇죠. 그런 상태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최고의 지도자인데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뭐 제대로 군대 갔다 온 자 하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들 중에 지 새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군대 빼고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때 모든 강요들이 하다못해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군대를 안 갔다 와. 심지어 국정원장도 군대를 안 갔다 와. 요번에 그 이명박 콜록콜록 하는 거 보셨죠? 네. 예, 딱 그런 거죠. 네. 자기 지지자들 들으라고 하는 예. 얘기겠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군대 좀 갔다 오십시오. 씨발. 자, 근데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거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준비해온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있는데 북한 선수단이 거기에 일부가 포함되게 되면 생기는 어떤 그 팀워크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됐어요. 뭐 거기 이제 국무총리도 이제 한마디 거두셨고 등등등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선수들 사이에 북한 선수 몇 사람을 보태서라도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고 들어 고마움의 한 이야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훈련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이스하키 팀 훈련장. 찾아가서 미안하죠. 솔직히 말하면. 예. 아니, 안 그렇죠. 미안했어요. 예. 그중에는 분명히 북한 선수단이 들어오게 되면 빠져야 되는 사람이 예. 생겨요. 그래서 아주 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표팀과 단일팀을 만들어진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거를 이렇게 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요. 그때 아이스하키 그 대표팀 선수들이 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실업팀 하나 창단해 주시면 안 되냐고. 사실 너무 열악하죠. 뭐 미국의 아이스하키 팀처럼 막 전 국가적으로 겨울이면 막 주목받는 거의 뭐 캐나다는 거의 국기죠 국기. 그게 그런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어떻게 선수 모아가지고 국가대표 만드는데 거기에 또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막 매진해왔던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이거는 참 논란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들이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시너지, 어떤 화제성, 그리고 상징성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단 말이죠. 참 이게 그래요. 이게 저는 이제 언론이 얼마나 잘 기획하고 이 선수들을 조명해 주는가에 따라서 이 단일팀 구성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아무리 작아도 그 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기울이는 그 피땀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얼마나 잘 조명해주고 우리가 그 주목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선수들의 개인적 삶이 또 바뀔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기사들 중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간질이라고 그런 뉘앙스를 막 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기사를 쓰는 기레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벌써 여자 아이스하키가 원래는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경기장 이 티켓이 벌써 다 매진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슈적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예. 국민적인 관심도 많아졌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못 나간 선수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이슈가 되면서 앞으로 예. 본인들에게도 돌아올 더 좋은 포상이라던가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예. 않을까. 그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뭐 여자 축구팀, 여자 야구팀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스하키라는 이 종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아마추어 리그가 분명히 있거든요, 대한민국에도. 그래도 팀이 많이 있어요, 아마추어 팀들이. 그런데 여자 아이스하키라는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자 축구팀이 생기고 있고, 여자 야구팀이 생기고 있고, 그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도 남녀 팀이 다 있잖아요. 그 혼성팀이 구성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성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스포츠이긴 해요. 이 장비빨도 있고, 굉장히 격렬한, 격렬해 보이는데 안전한 스포츠거든요. 이 관련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IOC하고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 여기에 지금 현재 규정이 엔트리가 23명이래요. 더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할 거예요.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그래서 이게 국제 세계 평화에 이득이 된다면 뭐 주전으로 뛰거나 안 뛰건 상관없이 예. 엔트리가 더 늘어서 예. 북한 선수가 몇 명이라도 더 들어오고 우리나라 선수가 안 빠진 상태로 만들 예. 수 있다면 옛날에 왜 탁구 단일 대표팀 보면은 막 한 달씩 이렇게 서로 예. 합숙훈련하고 예. 막 그렇잖아요.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북한에서 온 선수와 남한에서 그렇죠. 온 선수들끼리 어떻게 어울리느냐, 예. 어떤 성적을 내느냐, 그 이슈만으로 따지고 보면 가장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조합이에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대가 스위스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위스가 왜 단일팀이라고 해서 엔트리를 늘리는 게 불공평하다. 이게 벌써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스위스도 똑같이 늘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번 경기만? IOC에서 이 방송을 꼭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계 평화를 위한 거예요. 네. 진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선수촌 찾아가가지고 단일팀이 되면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남북 통일, 남북 관계 핵무기를 상쇄하는 뭔가의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실업팀 창단해서요. 이 선수들이 어떤 불이익 받지 않고 어떤 직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실업팀의 모델은 김연아가 또 해주고. 좋다.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이게 상황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막 안 되길 바라면서 기우제 지내는 새끼들 있잖아. 되지마. 물론 세상에 일은 다 일장일단이 있고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그런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북한 선수단이 형식적으로 내려오긴 해. 개인전에 일부가 몇 명이 참가해. 많아봐야 한 20명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일팀이 만들어지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잖아. 네. 핵무기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향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 할 게 아니라 스위스 로잔 같은 데서 좀 엔트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손해보는 선수들이 없게끔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했던 것처럼 실업팀도 하나 만들어져서 여자 아이스하키 저변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네. 왜 여기서 이간질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적을 봐봐야 됩니다. 조상까지 봐봐야 돼. 새날 청취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로 그동안 철도공사가 KTX 해고 승무원들을 압박해왔던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빚이 종교계 여러분들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 겪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2006년 파업을 시작했을 때 목표로 삼았던 우리는 서비스만이 아니라
KTX에서 안전을 지키는 승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철도공사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것을 외치며 복직하는 데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려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새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새날 운빨 정말 좋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KTX의 고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행복은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있다고.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인트로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주 좋은 소식이 바로 엊그제 있었죠? 네, 그동안 제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저희 조합원들 모두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네. 뭐 현재 딱히 확실한 수입원이 없는 지금 우리 조합원들의 경우는 또 돈이 1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철도공사나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제 서류가 자꾸 날라와요. 이게 그 마음 알아요. 등기로. 그리고 법원 직원이 그 사람한테 딱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나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오고 뭐 일요일 10시 밤늦게도 막 찾아오고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사람을 되게 피말리죠? 노이로제를 걸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 부분을 종교계 어르신들이 중재에 놔주셔서 주셔서 좀 평행선이 달리던 일들을 이렇게 중재를 잘 해주셔서 다행히 돈 문제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그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중에 하나였던 KTX 여승무원들의 문제, 이거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네. 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1인당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5%를 부담하게로 이제 중교계에서 말씀해 주신 게 주빌리 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그 재윤경 의원이 관련돼 맞습니다. 있는 것이죠. 주빌리 은행에서 이제 보통 악성 채권, 이제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채권들을 보통 제1금융권에서 제2, 제3금융권으로 3%에서 5% 사이에 돈을 주고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을 주빌리 은행이 중간에 그걸 사들여서 그걸 없애 소각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받아서 소각하게 해서 빚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빗대서 저희도 이제 승무원들이 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 5%에 대한 금액이 그쵸.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전체 다 합하면 1억 5천 정도 돼요. 아, 그럼 인당 그것도 치면 한 450 정도? 50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적지는 않은 거 그렇죠. 돈이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1억 5천을 모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연대의 밤이나 뭐 1일 주점 같은 거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성황리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분들 정말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너무 여론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실생활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실행이 됐는데 나는 못 느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꼼수를 쓰고 있나 그런 실생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예.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을 높게 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풀리는 그런 선순환을 일으키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를 무색해하는 꼼수들이 역시나 그 잔머리들이 참 발달이 되어서 몇 가지 그 사례를 좀 소개하고, 이런 그 꼼수들에게는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일단 그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는 꼼수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형태적으로 분류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조삼모사형 꼼수가 있고요. 아, 명목만 이렇게 바꾸는 그렇죠. 거군요. 예. 조삼모사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총량불변의 법칙. 그렇죠. 예. 그런 그 꼼수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편법적인 꼼수. 그러니까 이제 꼼수 중에서도 좀 편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꼼수가 아니라 아예 불법.
불법을 저지르는 그냥 그런 대놓고 꼼수. 막 나가는. 예, 그렇죠. 이런 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삼모사형 꼼수라는 것은 가장 흔한 것은 일단 상여금에 손대는 겁니다. 아하. 주로 이제 그 중소기업 제조 사업장에서 애용하는 꼼수인데요. 요게 이제 전체 꼼수의 한 5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먼저 건드리는 방법인데요. 뭐 방법은 뭐 예측들을 하시고 뭐 아시겠지만 일단 상여금 지급률을 축소해 갖고 축소된 만큼을 기본급화시키는 거. 연봉 따지면 똑같이. 그렇죠. 네. 그러거나 아예 그냥 상여금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하. 아예 화끈하게 줄이긴 뭘 줄여? 아예 화끈하게 확 없애버려. 해놓고 그 없애어진 그 상여금 액수만큼을 이제 기본급으로 매월 그래서 산입하는 기본급 거죠. 올려줬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는 기본급이 거네요. 올라가면은 총임금은 안 올라가더라도 최저임금 7,530원에 맞춰지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좀 너무 좀 또 무식하다 싶으니까 약간 더 세련되게 하는 꼼수가 있어요. 두 번째 꼼수, 바로 수당 건드리는 꼼수. 네. 그 수당이라는 게 이제 뭐 법정 수당도 있지만 그 법정 수당이 아닌 수당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비과세급여. 비과세급여가 우리가 뭐냐면 세법상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긴 줬지만 이것은 과세할 소득이 아니다. 라고 보는 그 소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식대 그리고 교통비 요 부분이에요. 식대 같은 경우는 현행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잡고요. 교통비는 25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총액 한 35만 원 정도 되죠. 요것을 이제 식대와 교통비를 없애버리고 그것을 저기에 넣는 거죠. 아, 원래 이거는 뭐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 부분이었는데 이것까지 다 녹여내서 기본급을 올리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지자면 임금 인상률이 16.4%인데 그 금액을 X로 환산하자면 약 한 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식대와 교통비만 기본급화해도 35만 원이 올라가니까 그러네요. 많이 올렸다고. 많이 아, 그러겠네. 그렇죠.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그러네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수당 꼼수가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비과세 수당 말고 또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수당들 있죠. 예를 들어 가족 수당이라든가 또 체력 단련비, 그 기타 복리후생적인 수당들 이런 것들도 바로 없애버리고 기본급에 또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뭐든 어쨌든 네. 그동안 이제 기본급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이미 계속 지급하고 있던 부분을 없애버리거나 네, 삭감해. 네, 그렇죠. 삭감해서 이 기본급을 올리면서 어쨌든 말씀하신 저 총량은 그대로인. 그렇죠. 결국 이거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요. 네. 이게 조삼모사가 결국 그거잖아요. 총량 불변이기 때문에 네. 늘어난 게 있으면 줄어드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법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으로 풀어보자면 늘어나는 것이 있더라도 줄어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총량적으로는 똑같아도 줄어드는 게 어쨌든 있다. 이럴 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 500만 원, 뭐 4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어느 수당은 기본급은 올라가고 뭐 식대는 없어졌다 했을 때 식대를 왜 없애? 이것은 불이익한 거야. 해갖고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조건이란 것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법적인 요건이 바로 취업규칙의 변경이거든요. 아, 맞아요.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죠.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는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그냥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 이 집단적 동의라는 것이 도드라지냐면 만약에 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시켜놓고 이것을 회사 직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한 명 한 명 개별 각계격파식으로 여기에 동의한다고 사인해. 이래버리면 그쵸. 저항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되게. 사장님 옆에서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인사적 보복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그 회의 방식을 통해서 전혀 사업주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들끼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들끼리 집단적인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 대응할 때는 노동조합이 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 노동조합이 민주화된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거부할 것이겠죠. 이런 꼼수에 대해서. 하지만 노동조합 그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현실상 실제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냥 회람 형식으로 돌려서 동의서에다 사인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분명히 집단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회람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좀 남겨놓는 것, 뭐 사진을 적어놓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노동부에 이 부분을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다. 라는 신고를 한다면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증거 수집이 항상 참 중요합니다. 그럼요. 나중에라도 그때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까지는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 항상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경우는 뭔가 인센티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원래는 가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여금이 좀 약간 좀 변질되어서 임금의 또 다른 지급 형식으로 좀 변질이 되었죠. 정기적으로 그렇게 좀 주는 쪽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는 정기 상여금도 물론 있지만 뭐 연말 상여금이라고 해서 경영성과금의 형식으로 지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회사 사정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연말 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금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 액수 또는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성을 지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적으로 정기적 그리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들은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상여금이 기존에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들이 사실 태반 이상이죠. 그럴 때는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개별 근로계약 또는 관행,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이제 관행이거든요. 관행상 상여금을 계속 지급해 왔는지 이것이 또 하나의 그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한다. 그러면 그거는 임금 체불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편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꼼수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편법이라는 게 그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 요게 이제 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편법을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꼼수가 있는데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라는 게 출퇴근을 조정을 한다면 그래도 꼼수 중에서도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신세계 이마트의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거. 임금 삭감 없는 일찍 퇴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것보다도 진짜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휴게 시간 건드리는 거. 중간에 쉬는 시간 많이 늘었으니까 이만큼 쉬는 시간 일 안 하는 거니까 임금 깎겠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 이제 휴게 시간만 이제 예를 들어 1시간이었다면 요것을 1시간 30분으로 늘린다든지 1시간 30분이었던 것을 2시간 반으로 늘리든지 하면 실근로 시간이 확 줄어들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임금을 올리질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휴게 시간 진짜 이거 정말 싫은데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직장에 어쨌든 묶여있는 몸을 만들어 놓고서는 쉬래요. 그러니까 뭐 근로계약서만 서류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2018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된다라는 근로조건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는 쓰긴 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서류상으로만 휴게 시간을 1시간이었던 걸 확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임금액은 그대로 놔두거나 조금만 올리거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그 대응 방안은요. 이게 어차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일단은 그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 휴게 시간을 사업주가 그렇게 더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 시간에는 철저하게 쉬시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그 권리를 누려야 돼요.
쉬는 건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왜 회사에서 쉬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어차피 출퇴근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12시부터 1시가 휴게 시간이었으면 12시부터 1시 반까지 사무실 안 들어오면 돼요. 아, 밖에 나가버려? 예, 예. 뭐 건물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햇볕 좀 쬐면서 요즘같이 뭐 미세먼지 심할 때는 안 되겠지만 예. 뭐 아니면은 회사 내 휴게실 쉴 수 있는 다른 공간 이런 데서 뭐 자판기에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뭐 동료들과 뭐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든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그게 당연한 권리고요. 만약에 그것을 제한한다 한다면 그런 제한한 조치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근로자들은. 예. 그래서 요즘 녹음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문자나 그런 그 메신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일을 시키십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핸드폰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정말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는 뭐가 있나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요거는 그래도 좀 그나마 나아요. 일단 수습기간을 좀 악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아하. 예, 우리 현재 그 최저임금법상으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두고 그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해도 무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인 경우는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근로계약, 특히 뭐 단기 알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100%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뭐 예를 들어 6개월만 일하는 알바 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해놓고 그 3개월 동안은 7,530원에 10%를 감액한 한 6,800원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근데 이 자체는 불법이죠. 네, 그렇죠. 아, 이거 보니까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지금 KTX 승무원들이 위탁되어 있는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지금 철도공사의 계열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회사. 네, 네, 자회사도 아니고 계열사라고 지금 명칭이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승무원을 수습으로 뽑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정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3개월이 아니라 1년 가까이를 부려먹어요. 그러면서 이거가 법규에 위반이 됐다 했더니 아니다. 그게 수습이라는 거 말만 수습이지 하나의 직급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러나 저러나 다 위법인 거 불법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거야말로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네. 네. 거기다가 노조 활동을 조금이라도 뭔가 하려고 하거나 사측에 불만이 있으면 수습 기간을 늘려버립니다. 이 자체 그 자체도 불법이죠. 그렇죠. 분명히. 다 불법이죠. 예. 사실 수습의 그 취지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태도라든가 노동자로서의 적합성을 모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그러고선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인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그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꼼수는 이제 올해 3월 20일부터는 이제 아예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최저임금법이 이제 개정되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을 최저임금의 100%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는 특히나 사회초년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 네, 예. 이게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한테 그냥 회사에서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거 유념하셨다가 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불법적인 꼼수의 이제 끝판왕인데요. 아예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해고하는 거예요. 아하, 돈 주기 싫다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군요. 뭐 얼마 전에도 나왔죠. 뭐 그 서울의 그 강남의 뭐 아파트 경비원들 뭐 해고하고. 그 아파트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던데 경비원 안 쓰신대요, 이제? 거기를 이제 해고하고 외주업체로 돌린댔어요. 외주업체는 최저임금 안 주나? 돈을 더 줘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죠. 수수료까지 해서? 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렇게 외주화하면서 위험을 자기가 아닌 외주업체한테 넘긴다. 그 위험 부담을 없앤다라는 명목 때문에 그 수수료를 더 주면서 외주화시키는 것이죠. 위험 부담? 예, 법적인 사용자 책임이요. 사용자 책임. 예, 해고라든가 최저임금, 임금 지급에 대한 모든 법적 부담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외주화하게 되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없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그 경비원에게 직접 지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권한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예. 의탁했는데.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좀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그 일그러진 왜곡된 형태인데요. 아무튼 이 그 해고를 하게 되는데 해고를 하는 이제 명목이 많겠지만 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너무 세서 해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의 그 경영상 해고에는 4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4가지 요건 중에 3가지는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즉 실질적인 요건이란 것은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무효한 것이 되는 거죠. 해고하기 위해서는 꼭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예. 3가지의 실질적 요건과 1가지의 절차적 요건을 있는데 네.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실질적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긴박한이라는 그 말이 뜻하는 것은 판례를 통해서 찾아보자면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그 경영상의 어려움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누적되는 그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회사의 기업의 도산이 염려될 수 있는 향후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선행적으로 필요한 합리적인 경영 조치로서의 경영 합리화 조치 이런 것들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그 판례의 태도이고요.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두 번째 실질적 요건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그쵸. 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 대표적인 그 사례들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만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희망퇴직자 또 명예퇴직자를 먼저 모집을 해보고 그리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그리고 기존의 인력의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자산들 당장 급하지 않은 자산들은 다 매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고용 유지하는 조치, 순환 휴직, 순환 휴업 같은 이런 조치들을 다 해보고도 그래도 안 되겠다 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노력하려면 이게 한두 달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최소 6개월입니다. 이런 노력을 다 해보려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의 그 실질적 요건은 정리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냐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절차적 요건으로는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의 대표자, 노동자 대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조건 중에 특히 앞에 3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부당한 해고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해고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고 시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서 본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았으면 우리 노동자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고당하고 나서 뭔가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진호위에 제소를 하게 되면 보통은 좀 그냥 끝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 회사랑은 좀 사이가 틀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사실 경영상 해고 이렇게 노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4가지 조건을 정말 정확하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한 경우가 사실은 더 적지 않나요? 거의 없죠. 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때마다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계 쪽에서도 그런 구조조정들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외환은행의 경우도요. 하나은행과 합병할 당시에 외환은행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 단위인데 여기에서도 구조조정을 할 때 결국 끝끝내 경영상 해고를 한 사람의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2자릿수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100명도 채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영상 해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노동자들을 자를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게요. 그렇게 무식하게 만약에 자른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원직복직을 하거나 원직복직을 하는 대신에 뭐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노동부가 최저임금 꼼수를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쪽에 그 제보를 해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노동부에서 먼저 사전 점검을 하고 그렇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방지하는 게 좋겠네요. 예, 네. 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노동부 장관이 역대 노동부 장관 중에 가장 진보적인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노조위원장 출신의 장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노동자에게 그나마 친노동자적이겠습니까? 노동부를 좀 많이 애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아직 법과 이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자세한 노동 이슈들 꼼꼼하게 챙겨서 내가 혹시 잘못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관심 기울이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이야, 파파메이드 이거 참 좋네. 냉장고와 차 안에서 정말 냄새가 안 나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리는 간단해요. 냄새를 냄새로 덮는 게 아니라 냄새를 미네랄 성분으로 아예 없애는 기술이에요. 파파메이드를 한 다음에 향기 좋은 방향제를 넣으면 상쾌해져요. 향수를 뿌리기 전에 세수부터 하는 원리죠. 오, 이거 대박인데? 이 사장님 돈 좀 벌어야겠다. 네이버가 주관하는 창업성장 프로그램에서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상도 받았고 특허도 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papamade.kr 또는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쿠션 제품 전문회사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특허받은 기술로 야자 활성탄 숯을 이불 속 솜에 넣었습니다. 냄새 제거, 습기 제거, 공기 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모달은 현재 전체 원단들 중 최고급 원단입니다. 사틴은 면 100% 원단 중 60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최고급 원단입니다. 마이크로화이바는 먼지 없는 원단으로 알려진 최고급 합성 원단입니다. 이제 건강을 덮으세요. 쇼앤 숯솜이불. 쇼앤이지는 정직하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쇼앤이지.com. 전화하세요. 사소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02-2038-2190.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그리고 또 연애도요? 안녕하세요.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가 푸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보현님께서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사회를 막내로서 많이 살면서 느꼈던 고충입니다. 근 10년 동안 고민했던 일입니다. 식당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메뉴를 고르고 뭐 하는 일. 그거 이외에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물수건 놓고 뭐 컵 놓고 물 따르고 수저 놓고 뭐 냅킨을 깔고 안 깔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원래 수저통 가까운 사람, 물통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좋은 기준이네요. 저는 뭔가 제가 해야 된다는 압박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항상 뭐 집에서는 큰 누나라서, 그리고 밖에서는 뭐 여자라서, 뭐 아니면 막내라서, 뭐 다양한 이유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수저통을 계속 보면서 막 좀 불편해하고 이런 지점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냥 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게을러서 천생이
그래서 그 수저통 바라보면서, 물컵을 바라보면서, 아, 저거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 그게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수저나 물 따라주고 이런 거를 하면 되게 불편해요. 자기 거 각자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사이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매번 누군가와 식당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오늘 저의 고민입니다. 저도 그런 건 많이 해요. 평상시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건데 남들이 잘 안 하고 있을 때 성질 급한 놈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은 하나가 첫 번째는 내가 흔쾌히 해야 돼. 그러니까 남들이 해주면 좋죠. 같이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해봐야 빛이 안 나는 거야. 맨날 내가 손해보는 느낌인 거예요. 남들이 다 알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결책은 흔쾌히 하는 거예요. 불만 갖지 않고 흔쾌히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 사람들한테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 정도 경쟁이 올라와 주면 좋아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숟가락도 못 넣는 것들 내가 놔주마. 그래야 니들이 밥을 처먹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인드 갖고 있으면 좀 스트레스를 덜한데 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어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해주는 어떤 고마움들에 대해서 전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하지 말아봐요. 간단히 말해서 그거를 꼭 굳이 하지 말아봐요. 왜 꼭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아봐요. 그러면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놔주는 것보다 개인이 숟가락 통해서 숟가락을 가져가는 그 방식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왜 꼭 놔줘야 됩니까? 무슨 밥을 떠먹여줄 것도 아닌데 숟가락을 놔줘야 돼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 회사 다닐 때인데 부장님이랑 팀장님 모시고 해외 출장을 갔는데 제가 그런 거 안 했더니 야, 누가 누굴 모시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아, 내가 모시고 다니는 분들은 잘 챙겨드려야겠다. 눈치 보이시네.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노예근성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흔쾌히 하세요. 나도 그런 과에 속하거든요. 일단 음식점 가면은 삼겹살 내가 다 굽고요. 그리고 숟가락 같은 것도 웬만하면 놔주는데 그런 게 무신경한 사람들이 있어. 꼭 놔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보다 더 어린 애도. 그럴 때는 좀 그렇긴 하지. 근데 그 흔쾌히 하세요. 흔쾌히 안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러게 의식을 안 하는 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가면은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고깃집에 갔는데 제 친구랑 둘이서 정말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고깃집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숯불구이 하는 데를. 그런데 한참 친구랑 떠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기를 구워야 되는 거죠. 그 친구도 나도 이거를 고기를 구워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알아서 뭔가 항상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저 사람들은 왜 안 하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근데 내 앞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 것처럼 이제 넘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절대하기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예민한 사람 있고 무신경한 사람 있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있고 이게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이런 경우는 있죠.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놔드리는 건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당연하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사실 수평적 관계인 사람들끼리 밥 먹는데도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줄여보시고 근데 마지막에 또 할 거야. 이렇게 참고 있다가 분명히 하겠지만 한번 냅둬보세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나 위에 그걸 놔줄 사람이 분명히 또 있는 것처럼 보여. 지금 이렇게 한 4명이 식탁 안에 앉아있다면. 근데 왜 내가 할 때까지 안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더 어린 것이 뭐 예를 들면 더 한참 후배가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문화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려면 흔쾌히 하고 하기 싫으면 냅두세요 그냥. 혹은 누가 숟가락을 놔줬을 때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해야 돼. 그건 매너야. 그럼요. 그런 거 하는 분이 의외로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도 하는데. 고맙다. 제가 어떤 그 자리에 식사하러 많이 가잖아요.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가는데. 그러면 꼭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어. 물을 따라준다거나, 수젓가락을 놔준다거나, 삼겹살을 나처럼 꽂은다거나 그러면 잘 먹을게 하라든지 뭐 고마워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서로가 좋을 텐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부족해요. 표현력. 자잘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죠.
맞아요. MT 가서도 고기 굽는 사람만 굽거든요. 그분들한테 항상 고맙다, 애쓴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고기 굽느라고 잘 챙겨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 살펴주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팁으로 드리면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식사 자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먼저 식당에 와 있길래 우리 일행이 가서 밥을 먹고 그 아는 사람까지 식사비를 냈어요, 내가. 나오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잘 먹었던 말을 안 해. 근데 여기서 마인드를 조금만 바꾸면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무리하냐? 그럴 거면 식사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어떤 의지력이랄까? 나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마치 왜 엄마한테 맨날 밥 해주시는 엄마한테 늘상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화돼서 저 사람한테는 또는 저 사람들한테는 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예 어떤 그 보호자 개념으로 있나 보다. 내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인가 보다라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야. 힘드네요. 자가자가 방송에서 만나는 이외에서 밖에서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저랑 같이 밥 먹게 되면 서로 숟가락 놔주고 고맙다고 합시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저 만나면 잘 헤어졌다고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분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진짜요? 네, 댓글에도 달렸더라고요. 잘 헤어졌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네, 이번에도 만나서 같이 밥 먹게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서로 수저 놉시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건물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사무실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 사무실 1층이 횡성한우집이 있습니다. 횡성한우 맛있는데. 맛있죠. 그래서 고기가 엄청 큰 덩어리가 와요. 소의 한 절반 정도. 소를 한 절반만 자른 거 정도의 크기. 거의 저만해요. 그 고기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을 그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그걸 복도에서 하시거든요. 비린내. 비린내도 나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에요. 그거 위생상도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런 공개된 건 잘 장소에서? 모르겠어요. 위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봐야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근데 이제 더 중차대한 문제는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죠. 베지테리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가 사실 고기가 맛이 없어서라든지 먹기가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식 사회에서 어떤 대항하는 운동으로 채식을 하는 분들인데 그 고기를 가공하는 걸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진짜 저한테는 되게 재앙 같은 일인 거예요. 손님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채식주의자 손님이 있을까 봐. 이거를 제가 횡성한우 사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이것 좀 안에 들어가서 가공을 하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거기를 가려드리는 걸 할 수도 없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이건 좀 한국적 문화가 연관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요. 내가 피해도 주지 않고 이익도 도움도 안 받겠다 이런 주의가 좀 있어요.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동네에 오래된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슈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그냥 일반 가게인데 이분이 가게를 되게 오래 하셔가지고 도로상에다가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이면 도로가 상당히 좀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일상 삶에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도 이런 게 있다. 좀 이야기가 좀 확대돼도 좀 이해하세요. 어떤 건물은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에 층을 올리면서 자기 건물 앞에 공간을 일반 공공에게 이렇게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인도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놓고 건물을 올려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건물을 이를테면 10층을 올릴 거를 12층, 3층으로 올리고 앞에 공간을 밖에 내주는 것. 그걸 이제 법적인 용어로 공개공지라고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법적으로 그 땅을 내놓고 건물을 더 올렸으면서 그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남들이 그 공간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득을 얻었으면서도 자기들이 내놓는 것은 또 자기들 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사실은 그런 거 가서 항의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당신들 차만 주차하게 하느냐고. 공개공지 아니냐고. 법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죠. 슈퍼마켓도 차지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계속 물건이 앞으로 쌓이기 시작해서 이면도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상 사회 생활에서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일종의 이제 무감각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공공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못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차가 2대가 분명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한 대밖에 못 지나가. 그러니까 늘상 차들이 기다렸다가 지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횡성한우 사장님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가게가 공간이 없는 거겠죠. 고기를 해체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덩어리 엄청 큰 거 가져다가 선반 같은 거 놓고 아마 거기서 해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그 건물의 복도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혐오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고기를 가공하기 전에 그 어떤 고기 덩어리의 상태로 본다는 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건물주한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깃집 사장님이 늘상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시간 잠깐 공간이 좀 좁아서 해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서로 간에 양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고깃집 사장님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간은 공용의 공간이잖아요. 아까 말한 공개공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공용의 공간인데 그 공용의 공간을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쓰는 게 문제예요. 이 건물에 왜 바로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 우리는 녹음실이잖아요. 웬만한 소음은 안 들어오는데 건물 전체를 벽을 긁거나 하는 거는 방음이 안 되고 바로 전달돼서 따라라락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웃으며 말했죠. 따지면 좀 안 되니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동의서를 구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주위 이웃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최소한 동네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양해를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니까 양해 좀 바란다고 누군가는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시끄럽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주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도리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앞에 현관문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테리어 공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글자까지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생활에 있어갖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고요. 다 주위의 이웃과 연관돼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럴 때 뭔가 잘못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사람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 해야지. 횡성한우 사장님도 공간이 좁으면 고기 해체는 밖에서 잠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상대방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웃 사람들은 그거를 나를 무시한다 생각해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횡성한우 사장님한테 말하는 건 일단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집 주인한테 말하는 거죠. 빌딩 주유한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건 좀 상당히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뭔가 좀 다른 조치, 좀 일찍 끝내준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한다거나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부분은 그 가게 안에서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주인한테 말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횡성한우 사장님한테 말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항의하듯이 따지거나 그러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요. 그런 분이 어떤 사회적 공익적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뭔 문제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내 가게 앞에 뭔가를 하는 걸 사람들이 자기 당도 있는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잠깐 차 세우는 것도 못하게. 손님이 잠깐 불편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에어리어에 있어서의 자기가 쓰는 건 다 써도 되고 막 주변 바로 앞이니까 상관없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어떤 가게 앞에 뭔가가 잠깐 서 있는 게 이 사람들이랑 사실 무관한 거예요. 분명히 바로 앞에 있는 땅, 도로는 그 사람들 땅이 아니잖아. 근데 자기들이 쓸 때는 당연한 거고 남들이 쓰면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떤 고쳐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식당 주인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위생 관련해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복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신발 신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예요. 그럼 먼지도 이르고 어떤 뭐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식품을 고기를 거기서 가공 해체한다는 것 사실 자체는 사실 식품위생관리안전 뭐 이런 법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주에게 얘기해서 안 된다면 좀 이렇게 삭막한 방법이지만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식약청 뭐 이런 데서. 좀 심하신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손님을 위해서도 저는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사장님이. 그게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지 아마 인식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폭력은 저는 그럴 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알고서 이거 내가 때리는 거 인식하면서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람을 때릴 지연정.
그렇게 생각하니까 넘어갈까 했는데 이게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감정이 쌓이더라고요. 인사하기가 싫어. 이거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아니면 싸움이 날까봐 좀 걱정되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건물주한테 얘기하는 방식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푸나 삼촌의 현명함이 필요한 세 번째 질문. 아, 또 있어요? 예. 빨리 갑시다. 저희 활동가라는 정체성 갖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와 연대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아저씨들도 있어요. 어디나 계시죠. 아저씨와 아줌마와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제 40, 50대 아저씨들인데 저가 딸 같은지 이제 궁뎅이를 팡팡 치면서 진짜? 이쁘다. 심한데? 머리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마치 손주를 대하듯이. 40, 50대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나이 좀만 개방하면은 뭐 어떻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긴 해요. 근데 그분들 막 딸이 있고 막 딸이 중고등학생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죠. 근데 동네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분 영원히 안 볼 수 없고 그분 저 진짜 아끼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대해 주시고 싶어서 더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 알겠는데 그 손이 이제 엉덩이로 향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의 고민이에요. 안 보고 살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아, 보현님 고민에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 분들 어디에나 계시고 제주에도 계십니다.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신다는 건 너무 알겠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손이 내 어깨로 가고 어깨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고 나는 피할 방법이 없고 오래 머무르고 천천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책상에 앉아 있을 뿐이고 도망갈 데는 없고 이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잘해야겠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공감력, 어떤 사회적 에티켓의 레벨 차이, 뭐 요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선은 그걸 구분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가장 그게 중요합니다. 상대방 기분 나쁠까봐 계속 당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각성을 시켜줘야 돼. 늘상 해왔던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는 바람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웃으면서,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좀 두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웃으면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웃으면서. 이건 아니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이야기 이단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전혀 심각성 인식을 못하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색하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기분 나쁜 걸 끝까지 당해가면서 그런 행위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불쾌한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화님도 그렇고 우리 보현님도 그렇고 나이들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리를 이렇게 보자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도 한국적 문화가 분명히 있긴 하죠. 우리 딸 정도가 되는데 나이 드신 뭐 할머니 정도가 궁뎅이 토닥토닥 하는 건 일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남자 어른이 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엉덩이를 토닥토닥 거리는 거 저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 성에 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받아들여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선진국형으로 진화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진국들도 보면 그 남자 아이건 여자 아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성폭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쓰다듬고 뭐 심지어는 왜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오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잖아요. 막 정말 한 2-3살짜리 어린아이 고추 이렇게 만지고 귀엽다 뭐 이런 식의 다 그게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적 환경이 분명히 있었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겪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화 지체로서 계속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면 불편함이 겪는 쪽 사람의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변하지 않을 사람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까칠하게 하나 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불편한 건 말을 하십시오. 누구도 그건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이건 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세요.
아니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즐긴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푸나 삼촌을 만졌다고 가정하고. 좋은데? 엉덩이 궁디팡팡.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약간 모욕감 느낄 때 있거든요. 친구들이 막 그런 게 이렇게 막 그 어깨동무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좀 도를 지나친 행위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버럭 화를 내요. 친구들끼리니까 상관없어요. 이 새끼 확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체감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옛날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등치 작고 조그만 여자가 강남에서 신호등을 건너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힐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남자들은 갖지 못한다고.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고 힘에 밀려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늘 공포스러움이랄까 두려움을 모른다고. 왜냐면 지금 보현님하고 승아님은 또 그걸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그쵸, 못 느끼죠. 등치 작고 키 작고 왜소한 사람들의 여자분들의 어떤 감정을 못 느낄지도 모르는데 그런 감정인 거죠. 나는 잘 못 느끼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대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은 사람이 그랬을 경우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야기하죠. 성격이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정색하고 말해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도 되는 사람은 정말 세게 말하겠죠. 이러지 마시죠. 성격 성폭력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가 있다고 쳐. 이사님은 지금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데 이거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씩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씩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내가 잘못됐다. 일상생활의 습관이 너무 잘못됐다. 어쨌건 초등학생이건 어린아이건 그런 식의 어떤 스킨십 터치를 하는 것은 문제 있어요. 특히 이성이.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항상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왜 옆 사람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 맞죠. 얼마 전에 술 먹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야, 너 그만 안 때려? 야, 네가 버릇이지. 그거 술 마시고 웃으면서 때리는 거 네 버릇이지만 내가 왜 맞고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아팠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냥 계속 같이 맞고 있었거든요. 한 손은 그분, 한 손은 저를 때리고 있었는데 전 맞고 있었고. 네, 분하님께서 이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변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떻게 이거를 사실은 말을 꺼낼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하기 힘들면은 그런 행위가 있을 땐 바로 일어선다거나 자리 이동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강아지 교육하는 게 그런 방식이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 주입시켜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른 몸을 뺀다거나 자리를 옮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세요. 그거 괜찮은 것 같으네요. 버떡 일어나 버려야지. 그러면 정말 싫어하는구나라고 눈치 빠른 사람 바로 한 번에 느끼고 또 눈치가 안 오는 사람도 계속 그러면 강아지 교육시키듯 하면 돼요. 이게 한 분이 계속 와서 그러는 거면 인식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오면 그럴 것이다. 그럼 피하거나 대처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일 때는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것도 웃기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악수도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손을 먼저 내밀 때만 악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스킨십이 모르는 어떤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할 수 있는 스킨십은 사실 저는 악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호구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스킨십을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궁뎅이를 때려 어깨에 손을 올려 이거는 정말 이 스마트한 시대에 참 그냥 말로 하기 싫으시면 그냥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냥 자리를 이동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네. 이 분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태도의 심리학이 들어가니까 역시 정치 이야기보다도 실생활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분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북유럽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성을 고를 때 우리는 상대방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비중을 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고 또 다들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이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좋거나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지가 매력적인 이성으로서 최고 조건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부러운 세상이다 생각했는데요. 돈, 참으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한없이 자존심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고고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잊지 않는 우리 됐으면 합니다. 오늘 자갈자갈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